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뜻깊은 우리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랑 뭐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우리 여의도 자본시장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해주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목소리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해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시 정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의원님 웰컴이고요. 저희 물론 이제 오늘 뭐 경제, 금융, 자본시장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많은 뭐 정치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뭐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청 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뭐 이 경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여서 뭐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아니면 이제 게스트 모시면 전에는 이제 뭐 짐 로저스도 한번 오셨었고 뭐 호버트 앱스타인 골드만삭스 대표, 그러니까 뭐 실제는 한국 분인데 이제 이름만 좀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인데 우리 이 의원님은 뭐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그 전에는 뭐 기업인, 금융인으로서 특히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런 거 찾아보니까 여의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으로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법안 발의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통과율은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법안 발의는 뭐 가장 많이 한 편에 속하고요. 원안 통과율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법안을 이제 상임위에서 했을 때 네네. 원안을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을 이제 병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안 통과율이 제일 높은 의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기업 활동을 하고 금융시장에 사면서 이 제도가 좀 잘못됐고 좀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쳐야 되고 현실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워낙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걸 바로 이제 법안으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죠. 이제 뭐 오늘 아무래도 자본시장 뭐 경제 금융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국내에도 이제 투자가 분들이 다 합치면 뭐 1,00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세력인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우리 이 의원께서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저도 책을 안 내서 민망한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서 책을 내셨는지 하여간 근데 뭐 경제학 박사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여간 진짜 열심히 사는 의원이신데 책의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반걸음 앞서가는 이용우의 플랜. 근데 뭐 이용우 의원이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저랑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이신 특별한 뭐 이유가 있고 이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첫 번째 책이 아마 두 발로 선 경제였는데 네. 그 두 발로 선다는 것도 현실에 바탕을 두라는 뜻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현실의 바탕을 하고 이제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반걸음 앞서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91년 당시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관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영국을 가시기 전에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그러죠. 그 전에 이제 동교동에서 식사를 할 때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은 모름지기 대중보다 반걸음 앞서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한 걸음을 앞서가면 너무 빨리 가면 대중들하고 괴리돼서 뭐 당선될 수가 없고 대중하고 똑같이 가려면 그건 파퓰리즘은 정치할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대중과 호흡을 하면서도 조금 더 앞서가면서 대중하고 같이 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바탕을 두고 조금 더 개선할 걸 고려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되게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98년에 진짜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지 그러는데 진짜 지도자로서 좋은 사람들을 쓰시고, 생각도 못한 뭐 개혁 구조조정을 하셔서 우리나라를 진짜 완전히 리커버하게 만드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민생 관련된 거, 뭐, 이건 대단히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그때 그런 이제 해프닝이, 아이러니가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제목을 만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봤는데 좀 첫 번째 두 발로 서는 경제는 읽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되게. 근데 이번 책은 좀 잘 읽히더라고요. 우리 자본시장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금년 4월인가 이제 식목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정부 질의를 하는데 그 유튜브가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조회수가 15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나오시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정치인은 원래 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질문을 받았던 분이 요즘 좀 인기가 있는 한동훈 장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 질의하는 내용, 과정,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한 장관의 답변. 근데 한 장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의견이 한 2, 3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사의 충실을 뭐 잘 아실 텐데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 단어에 주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주주 비례이익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하신 좀 획기적인 법안을 제가 오기 전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에 나서야지만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방향에는 공감하고요. 저도 의원님이 입법을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사실 그게 비례적으로 본다는 취지,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뤘던 내용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 의무, 그다음에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 뭐 저희 같이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거버넌스 가르치지만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보통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 그다음에 보통 국민들은 이해가 조금 약간 낯설은 개념인데 과연 이 개념이 어떤 거고 실제 여기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충실의 의무라고 하는 건 회사는 회사의 업무에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네네. 이런 굉장히 선언적인 그렇죠. 조항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볼 때 그럼 회사의 이익은 뭘까? 예. 그럼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주주도 보면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대주주한테는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손실이 가는 행위를 했을 때 이사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부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죠. 종종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2009년에 판례가 형성됩니다.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관계에서 이익의 불균형이 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대주주한테 유리하거나 일부 주주에 유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소액주는 난 뭐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사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제기를 많이 했지만 기본 판례가 형성되다 보니까 안 됐던 거죠. 근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리고 아니면 동시 상장 이런 자본 거래를 통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익의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야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대접을 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례 때문에 안 되고 있었기 그 때문에 1,000만 넘는 소액주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까지 다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려면 이 문제는 바로 상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나가자. 네. 예.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건 상법을 바꿀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은 그 이사는 컴퍼니 앤드 올 쉐어홀더스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회사와 모든 주주에서 일하는 게 딱 그 정해져 있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문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한 2년 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는 너무나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전문가들 빼놓고는 잘 모르고 있었죠. 모르죠. 그렇죠. 근데 마침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기소를 굉장히 많이 했고. 아 그런가요? 삼성에 대한 수사라든지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이때 본인도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 확인을 하고 네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장관도 본인이 수사할 때 이건 잘못됐다. 그 의원이께서 질의한 내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이해를 거예요.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면서 기소를 하면서 했던 문제였던 예. 것이었고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게 법안 소위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법안 소위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국회에서 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무부에서 상법을 다루는 자세가 상법은 기업의 경우에 헌법과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가들이 네네. 이걸 요구하는 걸 이제 목소리가 반영되기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요구가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다뤄지기 시작을 했던 예, 것이죠. 예, 예. 그런데 현재 여야 관계가 굉장히 좀 그렇죠. 경색 국면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논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도 반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논의를 시작하고 그렇죠. 기록이 남아있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예. 내년 총선 이후에서도 네네. 누군가는 다르고 제가 되면 또 다를 네네. 것이고 네네. 그래서 완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 all or nothing으로 그렇죠. 정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논의를 시작했고 법안 소위에서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전문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개인 투자가는 잘 모르고 또 기업 입장에서 헌법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뭐 저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좀 이걸 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반대 여론도 조성하고 그럴 기존의 테니까. 관행들을 예.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예. 기업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할 수 있었는데 네. 왜 그걸 못하게 하지? 그렇죠. 예. 이런데 예. 최근에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게 네. 기업들도 그걸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죠. 자신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기 예, 때문에 예. 이제는 그거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 이거 자체도 바로 1,000만 이상의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서 하여간 국대정부 질의를 하고 그게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뭐 국민들이 관심 갖고 투자가도 관심 갖고 언론 다 이렇게 하여간 중요한 관심 토픽으로 일단은 이제 올라온 거네요. 근데 이제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우리 파이팅. 잘 고맙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원래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여의도 증권 자산운용업계 오래 몸을 담으셨고 뭐 이제 그 다음엔 카카오뱅크 가셨지만 저도 30년 넘게 지금 학교에 있지만 시장을 보면서 요즘 참 시장이 특이하고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을 보지 못하시겠지만 시간이 안 되셔서 근데 그 우리 투자가들은 특히 이제 서학개미가 100만 명이 넘으니까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항상
이 애플의 주주 환원, 그 다음에 진짜 그 정성 어린 그 경영진의 주주에 대하는 걸 보고 한국 기업이 요즘 세계적인 제조 능력은 갖췄는데 뭔가 조금 주주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게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근데 시장이 약간 운동장이 좀 기울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FD가 큰 문제가 됐고, 저도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사태도 벌어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의 일부 업종이 너무 거품이 낀 다음에 최근에는 뭐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렇게 그 다른 개인 투자가나 다른 투자가의 돈을 어떻게 보면 빼앗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가 소액 주주의 돈을 뺏는 것처럼 이것도 일부 시세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 개미 투자가들의 일반 투자가들의 돈을 뺐는데 너무 금융당국이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좀 아니랐던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해상충을 다룰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정책 당국자가 정말 시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자들은 실제로 주식 투자나 옵션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못하게 돼 있겠죠. 못하게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인들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시장은 작동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안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CFD 같은 경우엔 제가 작년에 칼럼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 빌황 아케고스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빌황 아케고스. 저도 국내에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됐지? 네. 이건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건데 찾아봤더니 신용한도,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돼 있고 뭐 주주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게 하는 그렇죠. 그런 루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상식에 반하는 그런 상식 밖에.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처음 도입할 때 금융당국은 모험 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거하고 연결된 이야기가 아닌데 엉뚱한 데 갖다 붙였구나.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선 이제 법안을 그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상품을 허용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했었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제도 개선은 이제 금융위기감원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하신 뭐 빌황하고 옛날에 같이 동료에서 근무도 하고 되게 개인적으로 뛰어난 친구인데 이제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뭐 1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이제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죠.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차입을 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그 좀 그 시장에 약간 그 좀 나쁜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욕망이 있고 그렇죠. 그 욕망이 없게 만들어서는 도저히 작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망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도할 때 그걸 통해서 불공정한 수익을 했을 때 그걸 환수할 수 있는 그렇죠. 장치 그리고 그 환수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몇 배로 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알아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좀 그렇죠. 되게 페널티가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시세 조정이나 그랬을 때 뭐 추가적인 수익 또는 회피된 손실에 몇 배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이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그리고 타법에서 그런 게 없다는 게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류는 돼 있는 거네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통과시켰던
자본시장에 벌금 조항이 하나 있는데 사실 시세 조정해서 금감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을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밀하게 시세 조정에 의해서 어떤 추가적 이익이 얼마냐를 계산을 못한다. 네네. 법원에서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 환수를 못했던 현상이 있어서 자 그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시세 조정의 경우는 시세 조정에 사용된 금액 전액을 몰수하는 조항을 2년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원본은 다 몰수를 어떤 한 거네. 증권 계좌에 드나들었던 돈 전부 다. 네. 근데 그때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런 조항이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도박, 하나가 마약이었습니다. 예. 근데 바로 시세 조정은 그런 성격을 갖는다. 네네. 그리고 그 계좌에 드나든 돈 전액을 하는 순간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찍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세 조정에 대해서 걸리게 되면 이런 조항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진짜 패가망신을 하고 실제 뭐 일부 인사들은 영구히 업계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제 그런 진짜 아주 강한 입법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되게.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업계에서도 보면 뭐 우리 이 교수님도 있으지만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제 기억으로 하면 정직 1개월을 당하면 동종업계 취업 2년이 제한될 거예요. 네. 2개월이면 그런 것들이죠. 4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만 스스로 알아서 자율 규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국민연금 개혁 관련돼서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좀 천천히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자. 근데 이제 실제 보니까 이 정무위원회 소속이시면서도 이제 연금 개혁 특위 그 멤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듣는 소식 말고도 전반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잘 되고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발을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개혁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항상 시발점이죠, 되게. 근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고갈 시점을 계산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 조항입니다. 네네. 근데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이번 민간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기본 목표를 뭘로 두고 있냐면 노후 생활 보장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뭘 담당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단지 타당하네요, 그게 되게. 고갈된다는 걸만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출발점이 잘못 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한테 질문을 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질문했는 게 만약에 연금이 2060년경에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고갈론을 따기. 그럴 때 답변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다. 정부가 개런티를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급을 보증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안 해주면 그 고갈론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에 낸 거 받아가고 젊어서 새롭게 직장을 가지고 할 사람들은 고갈되면 우리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돈만 내고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갈등을 조정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또 하나가 60세까지 납입을 하고 65세부터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5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같이 5년이 가거든요. 뭐 실제 중요한 5년이죠. 그렇죠. 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나와 회사가 같이 납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기초연금은 뭐냐? 기초연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틀거리를 딱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냐. 그 중에 국가가 부담할 건 얼마고 그렇죠. 예.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부담할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개별로 해야 될 게 얼마인지 이걸 같이 믹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연금 개혁을 하면서 틀거리를 고갈론으로 했던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일어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프랑스에서 봤듯이 예, 예. 그런 것들 잘못했을 때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나오기 때문에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국민 대토론회 같은 것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현재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언론에서도 너무 이제 제목을 좀 그런 식으로 뽑는 것도 좀 문제지만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이 약간 그런 가정을 밑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이걸 풀어가려는 것 자체가 조금 시도가 어프로치가 약간 문제가 있다. 뭐 합리적인 지적 같으시네요. 근데 이제 뭐 이 의원님도 옛날에 여의도에서 자산운용사 뭐 현역으로 계시고 저도 뭐 그러면서 이제 기금운용본부 그러니까 이제 뭐 900조 원을 지금 운영하는 세계에서 뭐 초대형 그 연금이 이제 항상 꼭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해왔고, 근데 옛날에는 좀 나름대로 이 업계의 선수들이 지원도 하고 좋은 사람들이 좀 갔는데 점점 좋은 사람들을 안 뽑는지 못 뽑는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 여기 우리 이용우 플랜 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연금을 쪼개서 뭐 경쟁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제가 싱가포르 투자청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 투자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S급 투자가가 됐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지스 뭐 이런 데 이제 제가 제 고객이어서 오랫동안 겪어보면 우리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정도 사고 안 나고 한 것도 잘한 건데 여기서 리스크를 좀 져야지 이제 수익률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수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리스크를 지면 이제 사고가 날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인데 뭐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래서 연못 속에 고래가 될 가능성이 항상 우리 있는 대한민국 거죠.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한번 보면은 사용자단체, 노조,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우리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과연 이해관계자가 연금 운용 자체의 전문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한 가지 고를 주고요.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게 너무 큰 경우에 저는 예시로 한 2개 정도를 나누어서 하고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나 평가회사를 둬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의 성과는 제일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마켓 타이밍 아니면 종목 선택 정도인데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를 각각에 조금 다르게 주면서 과연 어떤 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그 성과도 뭐 자산 얼로케이션에 의한 건지 개인에 의한 건지 종목 선택 효과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성과 배분을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전문성을 살리고 또한 대표성을 할 때 전문성과 대표성의 링크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연금을 일종의 지주회사 정도로 놓고 그다음에 자회사 2개 운용 전문회사 두고 지주회사가 성과평가에 중점을 둬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뭐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만 밑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큰 취지는 공감을 그러니까 저는 2개로 쪼갠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원래 경쟁이라는 건 항상 좋은 거니까요.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이 개인이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페어 게임을 공정하게 게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만큼 이제 또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이제 뭐 대우도 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 얘기를 좀 돌려서 그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이 여의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국회의원이 실제 본인의 능력보다는 뛰어난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있어서 그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떻게 같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해서 그 가교 역할도 하고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어서 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이 의원님은 이제 보좌관들과의 관계,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뭐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저희 방은 그 두 분 보좌관뿐만 아니라 전원이 비서관들도 다 같이 이제 토의에 참석을 하게 해서 그다음에 어떤 일은 이쪽에 맡겨서 하고 그래서 다 법안 만들고 질의서 쓰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이 한 120km 속도를 내는 게 이러한 하여간 그 양 보좌관이 또 계시고 경험이 많고 열심히 하죠. 그다음에 비서관분들 다 같이 좀 젊은 분들 아니에요, 또 비서관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좀 젊은 아이디어도 받고 이제 그러시는 거네요. 예. 저희 이제 보좌관 비서진의 연령 구성대가 6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있으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한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다른 사람 의견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최근에 변화하는 변화사항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 하여간 이 의원님 뭐 지역구도 엄청나게 요즘 뭐 많이 하여간 챙기시고 많이 주민들 그 살피시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계획하시는 거 잘 되시길 바라고 저희 뭐 구독자, 청취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구독자, 청취자들은 좀 이렇게 펀디멘털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좀 다른 그 게스트를 모시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좀 좋은 내용을 하면 항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그 좋은 얘기, 그러니까 마무리로 한마디 클로징으로 해주시죠. 참 우리나라에서 여의도라는 데가 참 독특한 곳입니다. 자본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이쪽 동여의도 그리고 국회는 서여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여의도와 서여의도가 서로 교류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책을 하는 사람이 시장을 모르면 엉뚱한 정책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시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책을 통해서 제도를 제대로 디자인하고 제대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여의도와 서여의도가 항상 교류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자본시장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용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뭐 이남우 교수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문제가 제기되면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정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1000만 투자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슈들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좋은 의정 활동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